사람은 늙으면 돈보다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서럽고 나이가 들면 돈이 많아도 서럽습니다.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아프면 제일 좋은 병원에 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00억 자산가였던 72의 노인 강태준 회장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구나. 그가 사는 집은 서울 외곽의 언덕 위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차로 들어가야 할 만큼 넓었고 정원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넓었고 부엌은 웬만한 식당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 안에서 사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8년 전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강민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빴고 손자들은 한국말도 서툴렀습니다. 처음에는 태준도 이해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바쁘지.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해는 서운함으로 변했고 서운함은 체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날은 대부분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제게 올 재산인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나면 늘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내 안부는 왜 한 번도 묻지 않는 거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서희. 나이는 58이라고 했지만 실제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늘 낮게 묶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소개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말썽 없는 분입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노인 돌봄 경험도 많으세요. 태주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내 생활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서희는 강태준 회장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서희는 아침이면 죽을 끓였고 약을 챙겼고 정원을 쓸었습니다. 태준이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새벽에 잠이 깨 물을 마시러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작은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태준의 아내가 생전에 쓰던 방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방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장 앞에 섰어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희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다가. 청소요? 내가 그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왔어. 하지 말라는 집부터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서희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태준의 눈에는 서희의 행동이 하나하나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서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태준이 다가가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은 태준의 약봉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랍 안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다가 재산 관련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 냄새 맡고 들어온 건가.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을 믿지 않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은 무언가 원하는 사람이었고, 눈물 흘리며 사정하는 사람도 결국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준의 아들 민재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며 불쾌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 새로 사람 들이셨다면서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집에 낯선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태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안전을 그렇게 걱정했냐. 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재산을 가족 법인으로 옮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상속세도 그렇고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손해가 커요. 태준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 얘기하러 온 거구나. 아버지 재산을 지키자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자는 거냐? 내 몫을 미리 챙기자는 거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서희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다가 민재가 펼쳐놓은 서류를 얼핏 보았습니다. 순간 서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윤 여사도 저 서류에 관심 있습니까?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서희가 다시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서류가 다시 나왔어요. 아직 서명은 안 하셨어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서명, 확인. 그는 방문 뒤에 섰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역시 한패였어.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부러 책상 위에 금고 열쇠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외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나가지 않고 2층 방에 숨어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금고 열쇠를 보았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서희는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통장, 도장, 그리고 오래된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현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 아래에 있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사진을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태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둑질이 들키니까 눈물부터 나옵니까? 태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서희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 금고를 열고, 내 서류를 뒤지고, 내 아들 서류까지 몰래 확인하던 사람이 오해라고요? 저는 회장님 재산을 훔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늙고 혼자 사니까 우습게 보였습니까?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닙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희는 손에 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언니입니다. 태준은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억 저편의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윤선영?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제 언니 윤선영입니다. 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선영. 그 이름은 그가 평생 마음 한쪽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태준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그는 큰 사기를 당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 담당으로 일하던 여직원, 윤선영이 모든 증거를 찾아내 태준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영은 협박을 받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때는 사업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는 그녀를 잊은 듯 살았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기 전까지 회장님이 잘 되셨다는 기사만 보면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선영 씨가 죽었습니까? 네, 오래전에요. 서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회장님 이름과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언젠가 위험이 올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재산을 노릴 것이다. 절대로 가족법인 전환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 것. 그 서류는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회장님 회사에서 나간 뒤에도 회장님 주변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회장님 아내분과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갈색 봉투 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태준의 아내가 쓴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도 밀어냅니다. 언젠가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 옆에는 돈을 노리는 사람과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함께 나타날 거예요. 그때 부디 돈이 아니라 눈물을 보세요.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태주는 편지를 읽다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낡은 편지 한 장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서명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손해가 큽니다. 태주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희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 여자 안 내보내셨어요? 태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내 자산 대부분이 내가 운영하는 가족 법인으로 넘어가더구나. 아버지를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의결권은 사라지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절차상. 그리고 왜 내 집까지 담보로 들어가 있냐?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재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누가 이상한 소리 했습니까? 혹시 저 여자입니까?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숨긴 부속 계약서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서류는 서희가 몰래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가져온 계약서는 겉으로는 재산 보호와 세금 절감을 위한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속 계약서에는 태준의 의사 결정권을 제한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민재가 모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 생각이었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돈 어차피 제 돈 아닙니까? 그 말이 거실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만 벌었잖아요. 가족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제라도 저한테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늘 바빴고 너를 외롭게 했겠지. 그건 내가 미안하다. 민재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로웠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도 되는 건 아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부모의 노후를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로 내가 추진한 모든 서류는 무효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 관리는 외부 법무팀과 공익재단을 통해 진행할 거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요?
태주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몫은 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속여 빼앗으려던 몫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재는 분노에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찻잔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말했습니다. 윤 여사. 네, 회장님.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믿지 못했고,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도 의심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언니가 남긴 말 때문에 왔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위험한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지내다 보니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회장님은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분이라는 거요. 그 말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아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내가 쓰던 찻잔과 책, 낡은 스카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늘 무표정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려.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다음 날, 태주는 서희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윤 여사, 오늘부터 그 방 청소해도 됩니다. 서희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죽은 사람의 방을 닫아둔다고 그리움이 지켜지는 건 아니더군요.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희는 아내의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낡은 방 안에 다시 공기가 돌았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문 밖에서만 바라보다가 며칠 뒤에는 방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서희가 끓인 차를 마시며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내는 말이오. 가난한 시절에도 늘 밥상에 꽃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쓸데없는 일 같았는데 이제 보니 그 꽃 하나가 집을 살렸던 것 같소. 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은 따뜻한 분이셨나 봅니다. 내가 그 따뜻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 시간이 흐르면서 태주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서희에게 같이 앉아 차라도 마시자고 했습니다. 정원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재산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의 자산 일부를 독거노인과 보호종료 청년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흘려보내면 사람을 살리더군요. 몇 달 뒤,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를 맞았습니다. 왔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주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생기니까 아버지 재산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돈만 봤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나는 내가 내 돈을 노린 것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봐 그게 더 아팠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어릴 때 학교 행사에도 안 오시고, 엄마가 아파도 회사만 가시고, 저는 늘 돈 많은 집 애였지만, 아버지가 없는 집 애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상처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서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윤 여사 언니에게 진 빚입니다. 받아주시오. 서희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줘야 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윤선영 씨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으로요. 서희의 눈이 젖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야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법을 배우는 것 같소. 그해 겨울 강태준 회장의 대저택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 관계자,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 장학생들, 그리고 민재 가족까지. 큰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오늘은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여사, 나는 평생 돈을 벌면 사람들이 내 곁에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온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떠나더군요. 서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때문에 온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곁에 남아주더군요. 그날 밤, 태주는 아내의 사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에 사람이 돌아왔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400억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내 집에는 값비싼 그림이 있었지만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은 없었다. 내 금고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내 식탁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런데 수상하다고 의심했던 한 사람이 내 돈이 아니라 내 무너진 마음을 열어주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은 늙어서도 배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숙제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재산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흘려보낼 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400억 자산가로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늦게 철든 아버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사람을 배운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를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 속에는 돈을 향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사람에게 닿은 따뜻한 존중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을 내 상처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